지금 금융업계 50년 정도 현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구원 포럼의 강창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장님 고향이 전주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그 출생지는 전주시 호성동. 제가 출생할 때는 완주군 초포면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출생을 했고요. 여기 그 익산 가는데 삼례라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62년 전에 삼례 국민학교, 지금 삼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고향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감격적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로 할 내용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게 저희가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산 설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3년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그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많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장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놀랐는데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요, 그 구매력,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그 환율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니까 6억이 넘지요. 근데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고 일본이 48만 6천 달러라고 그래요. 아시지만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한 100년쯤 앞서서 이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이 이 두 나라보다 많다는 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놀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선진국이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그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본이나 프랑스는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순자산이 많다는 게 얼핏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요, 그 가정에서 갖고 있는 자산, 가계 자산을 이렇게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78%고 금융자산이 22%인데요. 이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은 부동산이 28%고 금융자산이 72%, 우리와 반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은 상관없겠죠. 뭐 그러면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그런데 혹시라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남한 땅이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이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의 약 4분의 1입니다. 근데요, 재작년에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이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땅 한 평이면 일본 땅 3평 값이라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도 옛날에는 그 부동산 값이 비쌌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 땅 3평이 우리나라 땅 한 평과 똑같아졌다 이거예요. 하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 일본이 부동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이 부동산이 91년 2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잃어버린 30년 얘기 좀 나오지만은 부동산 비중이 떨어져가 30% 떨어졌거든요.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그 일본도요,
1990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그게 30년 지난 지금에는 비중이 38%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 줄은 이유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30년 사이에 일본의 그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는요, 집에 대한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요,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은행에서 돈 빌려만 준다면 요 한 2, 3년 사이에 우리 분위기는 눈 감고 집 샀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년 사이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요, 그 일본도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본도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이 땅값이 비싸고 우리나라처럼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이 정착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래서 똑같이. 근데 30년 지나면서 집값 땅값이 떨어졌지, 노인만 있고 애들은 낳지도 않지, 그리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도시화. 시골,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반대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이건 상식이니까 외워두세요.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거든요. 이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에서는 내가 여분위로 돈이 좀 있다, 집을 갖고 있고 가게를 사서 세를 넣는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진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도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지만은 부동산과 관련된 생각을, 두 가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로 예. 땅 사람은 무조건 남는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땅에 대한 생각,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야. 땅은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 그랬죠. 그런데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91년에 290까지 올랐는데요.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린 거예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요.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랐어요. 버블 경기로.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거든요. 어느 정도 비쌌냐? 그때는 일본 동경 시내 가면요,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해요. 우리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 같은 구입니다. 어느 일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카나다 땅을 통수리에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는데 몇 년 동안 좀 오르는가 했더니 요 2년 동안 코로나로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시 떨어진다고 신문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라면 없어요. 경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현지 공장에는요, 베트남 이 현지 직원이 24,000명이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대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 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시가 전주 시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전주로 모이고 사람이 전주로 모여서 전주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우리가 환갑 나이쯤 되면 이 애들이 결혼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하고 집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집에 특히 아파트 같은 예.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예, 이런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첫째는 뭐냐면 지난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요, 가구 수가 1,113만 가구였는데 2022년에는요 얼마입니까? 2,093만 가구 저렇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주택 수는 967만 가구였는데 2,187만 가구로 1,200만 가구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는 980만 가구 늘었는데 주택 수는 그보다 많다 적다 늘은 게.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에요, 전국적으로는. 근데 서울만을 보면은 가구 수가 225만 가구 빨간 글자 플러스 늘었는데 집은 주택 수는 124만 가구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요 2, 3년 전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이미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서울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몰랐을까? 많은 분들이요, 첫째,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 노인네들이 교회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 노인도 동경 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 다들 지방으로 안 가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서울이 생각보다 많게 가구 수가 늘어나가지고 저 난리를 3년 동안 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땅하고 아파트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집을 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은 집은 떨어지니까 빨리 집 파세요 이렇게 들리시죠? 제가 함부로 그 말했다가 그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하면요 댓글이 올라오는데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못해요. 그 재작년 봄에요 서울의 강남에 반포인가요? 이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끝난 아파트에 경로당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벼락같이 입주 전에 오르니까 요 꼭지거나 그래서 그거를요 20m에 팔았답니다.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미치겠죠. 저한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판 아파트 다시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했다가 이 1년 2년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막 바뀌었는데 큰일 나요. 저는 그래서 뭐냐,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되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이 뭔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가계 자산을 예. 흔히들 부동산하고 금융 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부동산 비중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줄이고 네. 금융 자산을 좀 늘리는 게 낫겠다 하는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융 자산을 늘릴 때 예.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뭘로 늘려야 되는가? 네. 네.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 상품은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 오늘 다른 건 모르지만요. 특히 오늘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 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 상품을 사시면요,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 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 높게 먹어 책임 안 져줘. 그거를 투자 상품이라고 그래요. 요거라도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감으로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주가 오르는데 주식에 축여가지고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축이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그런 돈은 아깝지만 무조건 은행에다 예금 아니면 예금 비슷한 상품에 넣어야 돼요. 그게 저축과 투자의 차이예요.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 투자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는데 투자에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투자 상품의 종류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요, 이 저축상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투자의 뜻은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책임 안 져줘.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혹시 보험 들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보험증서 꺼내놓고 내가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거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저희 집 사람들 그걸 모르더라니까, 자기가 들었는지도. 저게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는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동학 개미 투자하는 분들이 비투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용거래하는 분 많고, 그거 샀다 팔았다. 그 투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9.12 테러 같은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쯤 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노력은 하지만 그렇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실패하지만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개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요, 보면은 이 온갖 유튜브에서 부동산 예측, 주가 예측, 오늘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로 날리던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면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그 사람이 전문가냐 아닌지 식별할 법.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원칙대로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가 지장사하는가 이거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측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투자상품 운용 같은 데 성공을 하려면은 네. 또 우량 상품 네. 이런 것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죠. 그리고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해줬다. 그러면 제대로 소개해줬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전문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면 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라고 보니까 여기 있는 6가지 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에 대비해서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 이제 소개해 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사세요. 그러면 먼저 물어볼 게 뭐냐? 이 상품이 예금처럼 갖다가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에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3개월 전에 깜짝 놀랄 일을 당했어요. 친구가요, 카톡을 보내주면서 여기 네 이름 나왔으니까 보라고 보낸 거예요. 읽어봤거든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저 강창입니다. 요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세요. 저는 그거 한 일도 없는데 제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말 들으니까 그런 식의 카톡을 하루에 3건 정도 받는데요. 요즘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잘못하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요,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걸 간접투자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사는 데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회사가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인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 없어요. 산 데밖에 몰라요. 무슨 은행에서 무슨 증권회사 샀다고. 운용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특히 보험 상품 중에 단서 조항이 있는 게 많아요. 변액 유니버설이라든지 뭐 변액형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 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서요. 왜 컸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우량 펀드 사놓고 우직하게 하는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요즘 동학개미 중에 20대 남성 투자자예요. 연 매매 회전율이 6,800%래요. 100%면 1년에 한 번 사고 팔건 거거든요. 1년에 68회전을 하고 시키는 거예요. 매일 사다 팔았다. 그러면 우선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초단기 매매로. 둘째, 그 꿈에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잘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개인형 퇴직연금. 이건 사면요. 그냥 13% 수익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연금. 그 다음에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꼭 앞으로 공부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요,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여기 있는 6가지는 금융상품 살 때 꼭 확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